경매계의 손석구다. 그래? 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손석구 닮았다. 근데 진짜 닮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비슷한가 봐요. 약간 눈 째지고 약간 얼굴 길고 약간 비슷하답니다. 느낌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호주의 인구를 6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2,500만인가? 뭐 네. 그렇더라고요. 뉴질랜드가 600만인데 제가 네.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네. 2,500만. 아무튼 인구가 적죠. 우리나라보다 반도 안 되니까. 그 넓은 나라에. 캐나다 얘기도 했었고 호주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캐나다는 작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또 안 나왔죠. 네. 그리고 호주에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캐나다도 기술 이민 정책 그런 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카센터를 내가 10년 동안 운영했으면은 그런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목수를 10년 정도를 했어. 그러면은 그 목공에 제가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캐나다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캐나다도 그 큰 나라에 인구 거기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보다 한참 적어요. 한 3, 4천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4천만, 그죠? 네. 우리나라보다 한참 적죠. 네. 그래서 그 큰 나라에 그게 그러니까 캐나다만 가면 저 캐나다를 안 가봤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뭐 어디서 어디 가려면 2시간은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넓은 나라에.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인구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폈는데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게 이렇게 이민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정책을 쓰면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장악하게 돼 있어요.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게 어디야? 중국. 그래가지고 호주는 이미 중국계가 많이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캐나다에도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민 정책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호주는 노동당의 승리를 하고 캐나다는 자유당의 승리를 했어요. 둘 다 진보 정권이고 친중적인 정책이 또다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는 작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이번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호주랑 캐나다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거기가 이제 친중적으로 바뀌었고 그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뼈아픈 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우편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뉴스에 났지만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요. 그래서 독일에는 부정선거가 작년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독일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옛날에 메르켈 총리가 이민자 정책을 또 받아들였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근데 거기는 중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번에 선거를 했는데 독일 보수당 총선 승리 예상되자 축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극우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극우 대통령이죠. 사실 극우라는 게 좌우라는 게 정부의 개입 여부 정도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극우라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극우 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좌 정권은 있죠. 북한이 극좌 정권이고 뭐 중국이 극좌 정권이죠. 정부가 모든 걸 통제를 하니까. 그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좌하고 사실 나머지는 다 그냥 우파예요. 극우라는 건 없습니다. 극우라는 거는 정부의 개입이 아예 없는 걸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아나키스트들,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우리나라 뭐 파시스트, 그러니까 제국주의 파시스트라는 거는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냥 제국주의라든지 뭐 전체주의는 다 파시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부 없이 그냥 우리끼리 전체주의, 집단주의 이런 거는 극우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 극우라고 불릴 수 있는 단체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근데 신 대표님 나오는 영상 올리니까 극우 채널이라고 하던데요, 저보고. 그들이 극좌니까. 그들이 봤을 때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극좌니까. 그러니까 이게 극우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애초에 멍청하다는 거야. 이게 우랑 좌가 이게 프랑스가 프렌치 레볼루션 있고 나서 이제 그냥 거기에 왼쪽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옹호론자들이 앉았고 오른쪽에 라이트윙, 레프트윙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우파, 좌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좌우를 얘기하는 건데 극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정부의 개입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그냥 약간 좀 강력한 얘기를 하면은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예. 약간 정광훈 목사도 극우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분이 극우인지 극좌인지 모르겠고 그냥 저기 시위하시는 분 아니에요? 거기 목사님 그냥 나와서 극우 국자가 어딨어요? 그냥 시위하시는 분이지.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자기네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극우 국좌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내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뭐 5급 공무원이고 4급 공무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그 사람들의 성향이 극좌적인 정책이다, 극우적인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내 생각 갖고 얘기하는 게 그걸 가지고 극좌, 극우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극좌, 극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지.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보수당이 이겨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AUF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표현했고 요새 이제 그 많은 평론가들은 초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환전. 네,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거를 봤을 때 이제 트럼프를 지지해주는 국가보다 지금 트럼프를 반대하는 국가가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가 너무 많아져서 그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거고 그럼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이 좌파 손에 넘어가는 거는 좀 많이 뼈아플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우리나라에 쌍성총과부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 동방명주, 그죠? 동방명주도 만들어놓고 이상한 것도 다 만들어놨는데 뭐 인공 섬 같은 것도 인공도 저 서해안에 네. 그거 그러니까 아니 미친놈들이 왜 남의 땅에 아니 용산을 땅을 산 거는 돈 주고 산 거니까 뭐 그렇다고 쳐. 근데 그거는 왜 남의 땅에 그걸 왜 했대요? 모르겠어요. 뭐지? 그런 거 그냥 군사적으로 그냥 어떻게 철거하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떻게 음지해서 뭔가를 하진 않죠. 그래도 공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작을 막는 공작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공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선관위에 미국인 그 정체불명의 미국인 5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뭔가를 밟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안 같지 않아요? 뒷모습이? 모르겠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선관위, 부정선관위라고 써 있는 거를 밟아서 깨트린 게 저거고 저 천을 묻었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천이 중요해요? 예, 이 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빅토리. 빅토리. 승리란 뜻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뭐 이상한 게 막 쓰러지고 있죠. 도미노? 도미노죠. 그리고 빅토리에서 T가 보시면은 십자가예요. 다 대문자인데 T만 소문자로 썼죠. 네.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음모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에요. 절대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AU앱에서 하는 개수기 같은 거를 도미니언 시스템이라는 데서 개표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도미니언 시스템이 2020년부터 트럼프가 고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그걸로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래서 그 도미니언 시스템이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5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했어요. 이제 다시 재임을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공화당 인물들로 국회의원들을 계속 채워넣고 그래서 도미니언 시스템을 가동 못하게 하고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될 때도 되게 감시단을 많이 각 주별로 메인 변호사들 한 명씩 다 붙여가지고 감시단을 조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못하고 트럼프가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도미니언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빅토리라고 써져 있는 게 네. 승리를 했다. 밑에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죠. 도미니언 시스템이 쓰러졌다는 얘기고 미국인들이 이거를 한 게 선관위에 그냥 쇼한 게 아니고 저는 경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경고한 거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라고 저는 경고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4월 그래봐야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냥 한국계 미국인인데 CIA 요원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영화만 봐가지고 CIA가 무슨 뭐 암살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는데 CIA가 되게 큰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인데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이제 거의 마비 상태가 되긴 했지만 이제 그 정도 그냥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한국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흰색 옷을 딱 입고 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도미노처럼 생긴 그 하얀색 그 플라스틱을 선관위 써놓고 그거를 밟아서 깨트리고 그리고서 요런 천을 묻어놨다는 게 경고성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선관위 저번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지만 선관위가 한 3,000명 있다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3,000명이 다 연루돼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선거가 있는 시즌이 되면은 선관위 직원들 다 휴가 쓰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애들 와가지고 알바처럼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감시하는 게 동방명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선관위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겠다고. 내국인 다 쓸 거고 그렇죠. 뭐 이제 실시간 투표수 다 네네네. 공개할 거고 뭐. 좆됨을 감지한 거죠. 야 이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은 한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휴가가 있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건데 내가 와보니까 내가 무슨 뭐 부정의 온상이 돼 있고 막 미국에서 막 저런 걸 해 무섭거든요. 내가 봐도 이상해. 그러고 막 중국인들이 왜 저기 가서 저거 선거를 감시를 하고 있지? 자기네들이 와서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국민적인 분노가 크니까 그렇게 됨을 감지하고 제대로 하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번에도 선관위원 뭐 어떤 아저씨 그 간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뭐 시연했잖아요. 사전선거 그 네. 박지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들을 고스란히 하고 있어요. 좀 봉인지도 그렇고 뭐 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애초에 그 시연을 안 했을 거고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면 영상 보면 되게 당황해하는 거 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연루돼 있다기보다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선관위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최근 뉴스입니다. 2달 전 뉴스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A웹 스마트매틱스 도미니언 관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많이들 다들 알고 있어요. 스마트매틱 시스템이 도미니언을 인수했고 이제 그 네들이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원도 접촉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전투표 선진 선거관리 기법, 선진 조작 기법이겠죠? 이걸 옛날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A웹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오바마 때죠, 오바마 때. 뭐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다 음모론이 아니고 그냥 팩트로 있는 겁니다. 팩트로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트럼프 대변한 변호사 아저씨고 여기 써있네요. 도미니언이 있으며 네. 그 배후에 스마트매틱이 있다. 그렇죠. 그 스마트매틱이 이제 제가 알기로 도미니언 시스템을 인수했고 그거를 이제 밝혀내서 아마 이게 그거예요. 성공한 공작은 있잖아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작원이 누구 암살이든 아니면 어떤 걸 탈취하는 데 성공했어. 이걸 뉴스에 대고 제가 탈취했거든요. 안 그러죠. 성공한 그런 이제 작전들은 절대 드러나지 않거든요. 트럼프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거는 도미니언 시스템과 저 스마트매틱을 무너뜨렸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미니언 아까 그 도미노가 무너졌다 이제 그런 깃발이 있는 거고 도미니언 시스템을 배워온 A웹 선관위가 걔네들이 접촉했었고 그들도 미국에 지금 감시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예. 자, 요거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지만 계엄 당시에 김용영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같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저번 달에 자필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자필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 낙동강 최후 전선에서 사력을 다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반드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최후 전선이 6.25 때 우리 1.45때 하고서 낙동강에서 유엔군과 미군이 도움 주기를 끝까지 버틴 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그거를 안 지켰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처럼 공산화돼 있겠죠. 근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우리가 낙동강에서 끝까지 버틴 어떤 결과를 해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이제 그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낙동강 전투를 며칠 동안 한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아, 그 기억이 안 나네요. 4월 17일입니다. 여기 김용현 장관이 편지를 쓴 게. 그리고 지금 그 인천에 이제 우리 부정선거 감시단이 들어왔죠. 그게 25일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네. 그러면은 거의 40일이죠. 낙동강 최후전선에서 우리가 6주 동안 싸웠습니다. 일부러 4월 17일에 이 편지를 낸 거예요. 아. 인천으로 들어왔죠. 인천 국제공항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메가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6주 만에. 이거 약간 편지가 진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나온 거예요. 계산해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와, 글쎄요.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건데. 근데 이분이 보시면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육사 출신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군인 중에서 엘리트 군인에다가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이런 편지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낙동강 최후전선에서 우리가 6주 동안 싸웠더니 인천 상륙작전에서 미군과 유엔군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김문수 잘 지키고 왜냐면은 그 김문수가 잘릴 위험이 꽤 있었어요. 뭐 한동훈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막 김문수랑 뭐 경선을 하고 갑자기 한덕수가 갑자기 또 끼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키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있었죠. 김문수를 뽑아줘라라는 게 결국 그 메시지였잖아요. 김문수를 지키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코 넘어가지 않게 지키고 있으면은 6주 후에 5월 25일쯤에 5월 24, 5일, 6일경에 해서
인천에 누군가가 상륙을 할 것이다. 우리를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이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감시 잘 하러 누구 들어왔습니까? 유명한 사람 많이 들어왔죠. 모스탄, 뭐 타라오, 시팩의 주요 인사들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왔던 뭐 고든창, 그 시팩에서 트럼프가 또 그레이트 골드창 이러면서 이제 일으켜 세워가지고 거의 한 5분을 연설했던 고든창도 왔고. 클릭만 했다 하면 다 여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뉴스를 다루는 데가 여기 인세영 기자 요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박주현 변호사 계시고요. 여기 옆에 민경호 아저씨 있고요. 네. 엄청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거의 뭐 아이돌급은 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인파가 있었는데도 뉴스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FN투데이밖에. 그죠? 이제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만약에 미중의 어떤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저런 미국에서 중요한 인사들이 오면은 뉴스에서 해야 돼요. 뉴스에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오는데. 시팩에서 연설하고 트럼프의 책 사인 뭐 고든창 들어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각제 세력이 언론까지 꽉 잡고 있는 내각제 세력이 이런 뉴스들을 막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감시인단들은 근데 플레이어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이제 그 커맨더죠. 그래가지고 여러 플레이어들도 당연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어떤 CIA 뭐 요원이라든지 화이트 해커들. 근데 마침 사전선거 기간이네요. 화이트 해커들이 우리나라에 모입니다. 공교롭게도 뭐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죠? 없던 행사가 다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매년 있었던 행사인데 공교롭게 이 날짜에 모인다? 이건 좀 이상하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들도 왔고 커맨더들도 왔어요. 이거는 아마 방송에 안 나갔을 텐데 우리 후랭이님이랑 얘기했을 때 아직 후보도 확정 안 됐었거든요. 맞아.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 말씀드렸었던 게 네.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거는 트럼프는 이미 그 사전선거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시팩이나 나와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분명히 트럼프는 한국의 부정선거도 막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순수 지지율 자체가 높으면 만약에 순수 지지율 자체가 높아서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 그럼 박수 쳐줘야죠. 그거는 얘기할 게 없고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범죄자, 와이프 범죄자 이분들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여기 이제 요 해커들이 군인들이고 고든창, 뭐 단연명, 뭐 타라오 이런 사람들이 메가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들어왔죠. 네. 작전을 펼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에서 6.25 때 보급로를 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급로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부정선거의 보급로가 뭘까요? 해커죠, 해커. 그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하는. 그렇죠. 그들이 보급병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싸움과 그들이 점령은 결과고 그 결과를 하기 위해서 서포트 해주는 게 보급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선거는 전쟁하는 싸우는 거고 그 부정선거를 서포트 해주는 애들이 해커. 그들이 보급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커들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요. 그 사람 누구지? 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명태균? 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냥 걸르면 돼요. 그냥 그런 얘기들 뭘 듣고 있어.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럼 그냥 한 명의 뭐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뭘 듣고 있고 근데 돈 받았다는데요? 뭘 받으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이재명 와이프 법인카드 논란 있잖아요. 초밥. 초밥. 저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좀 저런 것까지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써도 된다가 말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게 많아서? 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김건희 여사께서 백을 받았다. 받을 수도 있지. 몰라. 나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냥 뭐 누가 커피 사주면 얻어 먹을 수도 있고 떡 주면 먹을 수도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중동 가가지고 뭐 비행기 받아왔잖아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정책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런 걸 봐야지 무슨 뭐 법인카드 이런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SK 유심 사태 요것도 중요한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결과에 놀라워해요, 언제나. 자, SK텔레콤 요 유심 해킹 사태
이게 이 나쁜 놈들 SK 관리 못하고 안 하고 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했나를 봐야 돼요. 보상해줘라 이런 게 중요한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맘 먹으면은 사실 그래가지고 왜 유심칩 막 대란 나고 막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해커들이 맘 먹었으면은 그거 다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은 이미 돈 다 빼갔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범죄 집단이었다면요, 한 명 한 명 해커해서 뭐 돈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통장에서 돈 다 빼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없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해킹 집단이 그런 돈을 노리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보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범죄는 돈 아니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범죄 집단은 다 돈을 노리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범죄 집단이 아니란 얘기예요. 국가 집단이거나 그런 정보를 원하는 집단이 어디다? 중국밖에 없죠. 북한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SKT 그 대규모 해킹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당연히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뉴스에 보시면은 로그 기록이 해커들이 왔다 갔다 한 기록이잖아요. 네. 로그 기록이 그걸 계속 지웠어. 3년 정도, 여기 보시면은 3년 정도 계속 우리나라 SKT 서버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해커들이. 근데 로그 기록을 계속 들어갔던 기록을 지웠던 거예요.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한 기록을. 근데 언제부터 못 지웠냐면요, 계엄 때부터. 계엄 때부터. 그리고 지난달 24일까지. 이게 갑자기 얘네가 12월 3일부터 로그 기록을 안 지운 거야. 안 지웠다는 얘기는 계엄하고 나서 쫄려서 야 무서워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쫄려서 안 지웠을까요? 아니면은 지우고 싶어도 못 지웠어. 왜? 진짜 잡혀갔으니까. 진짜 잡혀갔으니까. 그럼 못 지우죠. 지우고 싶어도. 근데 스카이데일리 뉴스 봤죠? 그리고 그 영상 다 있죠. CCTV도. 그 해커들이 잡혀가는 거. 얘네들이 잡혀가서 못 지운 거예요. 아,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네, 12월 3일부터.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왜 날짜가 12월 1일도 아니고 12월 5일도 아니고 12월 3일부터의 로그 기록이 싹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잡힌 거예요. 계엄해서 이거 잡힌 거예요. 계엄 안 했으면은 얘네들이 계속 이거 아직도 들락날락 하고 있을 거예요. 옆집 드나드듯이 이렇게 드나들 그쵸. 건가?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쟤네가 그냥 막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거 여기로 뭐 카카오뱅크를 한다? 비밀번호 내가 누른다? 얘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아무도 안 빼갔다. 왜 안 빼갔을까?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돈을 막 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상해 하고서 이거 이제 SK에 이제 문제를 제기할 거니까 얘네들은 돈 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했다. 근데 그거를 로그 기록을 언제부터 못 지웠다? 12월 3일부터.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는 이유가 있었겠죠. 날짜가 너무 공교롭죠.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결국 이건 거예요. 12월 3일부터 못 지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커들을 잡아갔을 때 계엄해서 해커들 잡아갔잖아요. 그 수원 성관이 그 기숙사 거기서. 그때 얘네들도 같이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부정선거를 해킹하는 애들이 이거 해킹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기가 막히죠. 합리적인 의심이 너무 들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에서 화이트 해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고, 요 감시단이 왔고, 이제는 사실 해킹을 이번 선거에서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당연히 김문수가 이기죠. 어떻게 알아요? 이 영상이 성지가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당연히 이겨요. 왜냐면은 단일화는 안 한다고 했고 4번 후보가 이제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금지됐죠,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 마지막 나온 게 이준석과 김문수가 합치면은 이재명을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거의 똔똔해서 살짝 똔똔. 네. 살짝 위. 아마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을 제끼고 보더라도 한 5, 6% 지금 차이가 난다고 나오잖아요. 김문수랑 이재명 후보랑. 그 둘이 뭐 5, 6% 정도면은 충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 투표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거 조작한 거니까 지금 60% 넘게 나올 거예요, 김문수가. 진짜로 하면은 아마. 진짜로. 아, 진짜로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60%? 예.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원 그 선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쉬워요. 오세훈이랑 박영선이랑 서울시장 후보. 거기 보면은 거긴 조작 없었거든요. 오세훈이 거의 70%로 이겼어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정책 얘기 나오고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람들은 보수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언론을 통제해야 되고 계속 조작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되는 거 보면은 거의 60% 가까이가 트럼프가 60% 넘었나? 아무튼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가 60% 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가 발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론조사하고는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도 조작됐으니까.
그 여심이를 털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여심이를 털은 거지, 이렇게 해커를 잡아가거나 여심이 직원을 잡아간 게 아니거든요. 여심이는 하던 거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베이스 안에서 여론조사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좀 조작된 숫자가 나오기가 쉬운 거죠. 그렇게 막 신뢰하진 않으시네요. 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대한 지지율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만 가동되지 않는다면은 거의 60%로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도 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문수가 지금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아, 김문수가 압도적이다. 그게 아니고 김문수가 압도적인 게 아니고 이재명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래서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이재명을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되게 좋아하던데요, 시장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랑 탄핵 찬성 보면 알죠. 거기 보면은 그 광화문에 탄핵 반대 집회는 막 몇십만, 진짜 끝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데. 진짜 많던데요. 말도 안 되게 많죠. 그 월드컵 축구할 때보다 많던데. 그때보다 더 많대요. 그때보다 더 많은데 어마어마하던데. 이재명을 위한 그 민노총들 5시에 퇴근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만약에 정말로 강성 이재명 지지 세력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강성 지지 세력은 있어요. 개딸 있잖아, 좌파. 개딸. 그거 다 돈 주고. 진짜로. 아니, 왜냐면 이재명은 사상적으로라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그동안 해온 게 사실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깡패 같은 거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우파적인 정책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건설업 살려주고 그 지역에 물론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빼먹었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 토착, 그 건설업 이런 게 되게 우파적인 정책이고 되게 보수적인 정책이거든요. 대장동도 잘하고 거북섬도 잘하고. 그렇죠. 그거 보시면은 그 건설사만 살려준 거예요. 그렇죠. 건설사만 살려주고 그거를 분양받은 일반인들한테 건설사한테 돈 다 가게 한 게 이게 공실 87%. 공시 더 되지 않을까요? 87%? 완전 싹. 저 한번 가봤어요, 거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옛날에. 아예 없던데 들어온 가게가 그냥 0. 0이던데 뭐 관리단 사무실 이런 거 쳤나 보다. 13% 장사가 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1.3%면은 모르겠다. 거기 편의점 한두 개 있고 막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 경매에 많이 나오니까 저도 갔다가 야씨 이거 내 들어왔다 죽겠다 해가지고. 경매 많이 나오니까. 네네, 전 가봤죠. 혁신도시에 망한 데 엄청 많잖아요. 이런데 특히 상가 망한 데 많은데. 네. 아무튼 뭐 시흥뿐만 아니고 저는 망한 데 다 가봤어요. 경매 많이 나오는데. 네, 시흥은 좀 심하죠. 거기 거북섬. 백오 신도시 이런 데는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시흥은 좀 망했고. 잘 보면은 이재명이 한 정책들이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욕하던 보수 세력들 있죠. 자기네들끼리 뭐 재벌들끼리 이렇게 짬짬 해가지고 지들끼리 나눠 먹는, 우리가 욕하던 보수 세력이 하던 거를 사실 이재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 세력이라고? 저는 그런 세력은 없다고. 개딸들도 다 돈 주고 사고. 왜요? 그 민주당 경선할 때 압도적인 지지율 아니었습니까? 90%. 그거 다 돈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돈 주고 하는 건가? 그럼요. 그게 그 이재명이 돈 떨어지고 이제 그 끈 떨어지면은 바로 돌아설걸요, 그들도.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탄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래서 내각제를 못하는 거예요. 다 뿌려놓은 게 많고, 야, 나 대통령 되면 너 뭐 할게, 너 뭐 해줄게, 이런 게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때도 보면은 이거 뭐 학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관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이상한 책 한두 번 써보고 아니면 이상한 거에서 어디서 지방에서 뭐 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문영배처럼. 지방에 있던 그냥 향판이고 그냥 그 지역에서 가정법원에 있던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갖다 쓰는 것처럼 전문가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인사권이 사실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권을 이제 갖다 쓸 때가 많다 보니까 이재명은 결코 내각제를 그래서 옹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각제 세력도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에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근데 김문수는 보면은 돈에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은 저는 처음 봤어. 사실 아예 그런 무력 자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처음 봐서. 진짜 일만 하는 스타일. 그러면은 내각제 세력이랑 이거 싸울 수 있겠다, 이 사람이면은 생각해서 김문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앉혀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력이 있거나 없거나 망상이 그렇죠. 있거나 없거나. 그럼 이재명은 뭐예요? 둘 다 있는 거죠. 아니다. 이재명은 망상은 없어요. 무력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죠. 무력 있어요? 이재명이요? 네. 엄청나죠. 자산 그렇게 많지 저기 성남에 아파트 하나 있는 거 그걸로 뭐 30몇 억 뭐 신고해 놓은 것 같은데. 양지마을. 그거는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죠. 이재명 하는 거 보시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군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 아저씨만 봐도 변호사 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돈 욕심 없는 사람들이 약간 그래요. 약간 뭔가 무력이나 이거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나쁜 놈들 잡아놓고 이렇게 뭔가 그런 자기가 이런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약간 도파민이 터지나 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근데 김문수, 그러니까 윤석열은 좀 약간 그런 쪽, 약간 도파민이 그런 쪽에 터지는 거야. 이렇게 잡아놓고 나쁜 놈들 잡아놓고 이런 거 징역 얼마 받게 예, 하고. 잘못된 거 좀 바로 잡아놓고 이런 거에 좀 도파민 터지는 사람이면은 김문수는 뭐 그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보면 일만 하고 아니 지금 그 LH 아파트에 아직도 거기 살고 있고 뭐 옛날에 민주화 보상금 10억 준다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정당하게 준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받겠대. 왜 안 받지? 그거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국민의 세금이라니까 안 받겠대. 야, 이런 사람이 저는 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까지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너무 자기의 그거에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또 일하는 거 보면은 뭐 그동안에 경기도지사 할 때 본인이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잘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와이프 얼굴을 보는 순간 네. 여기 빡세구나 이 집. 빡세, 이 집 빡세다. 이 집 장난 아니다. 집 들어갈 때 신발 딱 거지란히 넣어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여기 빡세다 이 집. 딱 느낌이 오던데요. 네, 그렇죠. 여기는 뭐 돈 가지고 장난칠 집은 아닌 거다. 네네. 그 생각이 딱 들던데. 네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관상에 나오던데. 아니 둘이 저는 남매라고 하도 믿을 것 같아. 너무 닮았어. 빡세다. 윤석열을 약간씩 부정하는 뭐 탄핵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옹호하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김문수를 안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진짜 좀 바보 같은 얘기야. 김문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김문수가 옛날에도부터 부정선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들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을 가끔씩 한단 말이야. 이게 좌파들의 어떤 그 전략이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내가 뭐 박근혜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짓말들. 지금 일단 윤심이 김문수니까 일단 뽑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부정선거 수사 안 하고 이러면 욕할 수 있어도 지금은 김문수를 뽑는 게 당연히 맞다. 지금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대통령이 안 뽑힐래? 아니면은 조금씩 약간 그래도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말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잡을래? 그럼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김문수를 당연히 뽑는 게 만약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수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부동산이 제대로 좀 자리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이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김문수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주의 관점에서. 시장주의 관점에서. 근데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갑자기 그냥 부동산 얘기하시길래 네. 이재명이 세금과 규제로 때려잡는 정책은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 알죠. 이재명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퓰리즘 정책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 것 같아요. 호텔 경제학 이번에 호텔 뭐지 그거 좀 헛소리한 거 있잖아요. 무한동력 10만 원으로 다 쫙 돌린 다음에 호텔 망하고 아니 10만 원을 예약했는데 그 사람이 취소하면은 호텔에 10만 원 썼는데 10만 원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보고도 수긍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걸 밀고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돈이 풀리면은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 근데 그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또 때려잡겠다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또 흘러가는 거고 무한 임대 그거 있잖아요. 무한갱신 청구권인가 뭐 그런 거 막 하는 거 독일이 딱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부동산 시장 망가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지금 또 하고 있으니까 뭐 규제를 적당히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재명이 뭐 국토부 장관 이렇게 뭐 꽂아놓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뭐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좀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이 하는 말은 사실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얘기가 일단 아니니까 앞뒤 다르고 내가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으면은 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방탄을 왜 하겠냐 하고서 방탄 조끼 입고 나오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 후보의 당선 가능성 내피셜로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김문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데 여론조사 보면 쉽지 않은데 영차 해야 되는데 진짜. 여론조사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예로 들은 게 서울시장이었잖아요. 박영선과 오세훈. 그때도 여론조사가 박빙이었어요. 한 55대 4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거의 7대 3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모든 지역에서 한 군데 은평군가 어디 한 군데 빼고 나머지 구에서 올킬? 오세훈이 올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수화돼 있어요. 대부분이 저기 호남권 빼고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처럼 되는 게 저는 그냥 정상적인 좀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부정선거로 인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획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경욱 TV 거기 가보면은 제가 한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데 본투표로만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았나 봐요. 본투표로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50석, 민주당이 130석 이렇게 나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랑은 또 다른 게 국회의원들은 뭐 민주당이 압승인 지역도 있고 국민의힘이 좀 비리비리한 의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이재명과 김문수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범죄자와 전과자와 주변에 가족들이 다 전과자. 근데 또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야, 김문수 전과도 장난 아니거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전과는 그러니까 그 당시 운동에서 생긴 전과는 그래도 좀 용인해주고 오히려 박수 쳐주는 분위기 아닌가요? 좌파 쪽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방화범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착한 방화잖아요, 그거. 운동하다가 한 착한 방화고. 유시민 보면은 그것도 착한 감금이잖아. 폭력 감금해가지고. 서울대 프락지 사건. 네네네. 그것도 착한 감금이잖아요, 그거. 착한 고문했고, 자기네들은. 그래서, 김문수도 착한 범죄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청렴하게 살았잖아요. 김문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건 있어도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는 없으니, 김문수가 아니고, 한덕수가 나오고 나경원이 나오고 심지어 한동훈이 나왔어도 저는 이재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건설주 엄청 오르는 거 아세요? 꽤 올랐죠? 많이 올랐네. 1년 사이에 그래도 이때는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게 뭐냐면은 건설주가 이재명 되면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재명 되면 떨어지죠. 건설을 안 할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할 거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 당선된 날 이런 애들 막 20%씩 올랐어요. 그러다 떨어졌지만. 사기 신도시 하는 데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게 4기 신도시는 지금 3기 신도시 터도 지금 안 닦였잖아요. 거기에 4기 신도시는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2기 신도시들 이제 막 입주한 거고 5년, 10년 전에 3기 신도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거의. 그래서 거기에 뭐 짓겠다, 뭐 계획만 발표하고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3기, 4기 신도시는 아직 여기 주가에 사실 반영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반영되려면은 사실 얘네들은 뭐 이렇게 주식들은 보통 선반영이 되고 하니까 그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를 반영해서 여기 들어갔다라기보다 사람들의 심리가 민주당이 되면은 건설주는 떨어지고 보수당이 되면은 건설주는 올라가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이게 여의도 카르텔들은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빨리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주를 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는 이재명 안 되겠구나라고 사실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주식 건설주 현황까지? 영어로 쳐야 되나? DL을 영어로 써야 됩니다. 이때부터 약간 계속 뭔가 조짐이 건설주들이 오르는 거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것도 있죠. 전쟁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재건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르는 거는 또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거죠. 만약에 아무리 재건 사업을 하고 원전을 사실 원전도 그렇잖아요. DLNC가 원전하고 원전 플랜트 하는 데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몇 개 있는데 이재명이 되면 탈원전이잖아요. 김문수가 되면 원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르는 거 보면 김문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빨리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되고 있죠.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죠, 걔네들은. 그럼 태양광 관련된 주식도 한번 이걸로 보면 대충 여의도 애들의 생각이 보이니까. 와, 이거 완전 헷갈리는데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번에 윤석열 때 0.7% 짓는 거 보고 나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이거 조금만 요만큼만 더 했으면 되는 건데 박주현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극적으로 이기는 연출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계산 미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걔네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표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날 당일에 선거인 명부랑 당일 선거인 명부랑 선거 안 한 사람들 거를 선거한 사람들로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그 당일에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2시 넘어서 야 좀 모자라 그럼 더 넣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 보면은 일부러 이재명 살려주려고 일부러 한 1% 미만 차이로 일부러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후보 나오면은 가능성 있다라는 거를 열어두고 일부러 이재명을 그렇게 떨어뜨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김문수가 된다.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눠서 이재명이 된다, 김문수가 된다. 이재명이 되면 사실 지켜봐 정책이 너무 많이 이것저것 나올 거니까 지금 예단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예측보다 돈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거고 돈이라는 건 결국 내각제 세력이 쥐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돈은 내각제 세력이 다 쥐고 있거든요. 걔네 내각제 세력들이 뭘 원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뭐 주식도 그 중에 그걸 볼 수 있는 지표 중에도 하나일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고 거의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이준석이랑 안 하죠? 그러면은 이재명 당선시키고 이재명 1년 안에 날린다. 이것도 괜찮은 시나리오일 수 있죠. 내각제 입장에서. 다 장악되는데 날릴 수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범죄로 판결로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죠. 이재명을 하고 나서 범죄로 날린다. 이재명 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이 되면 지켜봐야죠. 뭐 어떻게 할지 몰라. 진짜 몰라요. 아니 문재인 됐을 때 뭔가를 하겠지만 무슨 2+2 막 하고 뭐 규제죠. 뭐 풍선 효과 막 여기 규제했다가 여기 규제했다가 뭐 갑자기 주택이 2개든 3개든 그거에 따라 세금이 막 달라지고 이게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그 정책이.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의식주를 그렇게 뭐 2개랑 3개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내가 집 2채 가지고 있으면 왜 안 되는 거고. 투기래요. 아니 그럼 밥도 하루에 4끼 먹으면 세금 더 내든가. 아니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너 왜 4끼 5끼 먹어. 막 그러든가 차라리. 그러면은 말이 되죠. 너 옷이 너무 많아. 7벌이면 되는데 너 8벌이야? 그러면 세금 더 내. 이거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부동산이 2개 있다고 왜 돈을 더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부동산은 필수제거든요. 필수제. 아니 먹는 것도 필수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너 많이 먹으니까 더 내. 다른 사람들 못 먹는데 너만 많이 먹잖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집이 갖고 있는 개수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는 게 이게 중국도 그렇게 안 해요. 북한은 물론 배급제지만 아니 어느 나라에서 집 몇 개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그렇게 다르게 부과합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재인 때 있을지 우리 몰랐잖아요. 그렇게 진짜 막 월에 하나 이상씩의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임대주택 등록하라고 했다가 네. 또 없애버리고 617, 710 나오고 또 2+2도 만들고 그쵸. 규제지역도 만들고 막 뭐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되면 그냥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노래 부르면 돼요. 집값 오를 거니까. 무슨 노래 부를까요? 고맙다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나 부르죠. 네, 근데 물론 핵심 지역이어야 됩니다. 문재인 때도 떨어진 지역이 거의 없긴 하지만 떨어지는데 떨어졌으니까 핵심 지역이어야만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그 입법이 안 돼서 통과가 못 된 법안들이 너무 많아요.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세금들이 규제들이 조금 더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 근데 의석수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부정선거를 수사를 하겠죠. 만약에 밝혀지면은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지 않을까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할지 아니면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제가 너무 정치공학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김문수가 되면은 부정선거는 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규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은 어느 정도는 좀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 보고 또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가 정권이 바뀌니까 네. 그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 네네네. 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